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합니다. 극히 열악이란 말 줄쳐 놓습니다. 보통 주거환경 사업이 이루어지는 달동네 지역에는 무허가 건물이 많은데 현행 법령상 무허가 건물에는 전기, 수도시설이 연결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정비 기반설이 아예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극히 열악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됩니다. 이번 재개발 사업 바로 보십니다.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고 열악 동그라미 놓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비 사업을 재개발 사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재건축 사업입니다. 정비 기반설은 양호 하나, 양호 동그라미 놓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공동택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재건축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정비 기반설 차이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구분되시겠습니까? 극히 열악이라는 말 쓰게 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열악이라는 말 쓰게 되면 재개발이며 양호란 말 쓰게 되면 재건축 사업이 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 사업이 시행하게 되었을 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사업을 통해 새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 일반에게 분양하게 되는데 그 분양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개발 이익이라 표현합니다. 그 개발 이익을 부족한 정비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하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정비 기반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인데 불구하고 주민 스스로가 자기 동네를 개발하고 그 개발 이익으로 정비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나라에서 설치할 시설을 주민이 대신 설치하게 됩니다. 남양시장 입장에서는 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있으면 참 착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은 대표적인 공익 사업이 되게 됩니다. 반면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을 아파트 평형 넓히는 데 사용할 뿐 정비 기반시설 확충에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가락 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헬리오시티를 만들어 놨는데 종전에 6,000세대였다가 9,500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학교가 3개나 새로 신설되었는데 그 학교는 지역 주민들이 만들었겠습니까? 나라의 서울시에서 만들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결국 이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을 나라에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얘는 서울시장 입장이나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입장에서는 규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익 증진 사업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양가로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되어 세 번째 줄에 단독택 및 다세택이 밀집한 지역에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열악한 정비 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되는데 그 비용 자체가 워낙 많이 발생하게 되면 주민의 추가 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추가 부담금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게 되면 단독택과 다세택은 놔두지만 열악한 정비 기반시설만큼은 새로 만들어줄 필요 있죠. 그래서 단독택은 손대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만 설치해주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실 때 종전에 왕복 2차선 도로를 왕복 4차선 도로로 만들고 없던 주차장과 없던 어린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주거환경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곳에 낡고 오래된 단독택의 가치는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가격 올라가게 됩니다. 나라 예산으로 도로 확장하고 삶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해 주게 된다고 하면 해당 지역의 부가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런 곳이 있다고 하면 꼭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아주 맛있는 것 사드릴 겁니다. 빚을 내서라도 저도 투자할 거거든요. 대신 제가 98년부터 강의 시작했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연락 주는 분이 절대 없으십니다. 다 끝나고 나서 얼마 벌었다는 이야기만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일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직접 투자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취진 이해시겠습니까? 여기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게 되면 뭐한다? 주관계획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반면 재건축 사업이 무산되면 그냥 내버려두면 되죠. 집만 낡았을 뿐, 집만 낡아 있을 뿐 생활에 필요한 정비 기반설은 부족하다, 충분하다. 충분하기 때문에 이때는 재건축 사업은 그냥 내버려두면 되지만 저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하면 사람이 살기 참 힘든 동네이기 때문에 뭔가 주거 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시하는 사업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비 사업은 녹간 농자 이루어지겠습니까? 주상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주상공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거 지역에는 이러한 4가지 형태의 정비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똑같이 정비 사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뉴욕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중심지가 맨하탄이거든요. 그러면 70년 전에 뉴욕 중심지는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네입니다. 할렘가입니다. 그래서 70년 전에 뉴욕 중심지는 할렘가였는데 그곳은 대표적인 상업지역으로서 정비 사업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지금은 빈민가로 대표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에도 정비사업 필요한데 그 정비사업을 뭐라 한다? 재개발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비사업은 공식적으로는 3가지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5가지입니다. 정비기반설 차이에 따른 3가지입니다. 극히 열악하면 주거개선사업, 열악하면 재개발, 양호란 말 보게 된다면 재건축 사업이고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어 단독택이나 빌라는 내버려두고 정비 기반설만 설치하는 사업이 있다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대상을 하는 것은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올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양가 1번 정비 기반설에 대해서는 지나가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동이용시설 지나가십니다. 대신 방금 보셨던 정비 기반설과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은 28회 때 시험에 나왔고 28회 때 시험에 나왔고 정비 기반설은 29회 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 28회, 29회 때 얘 2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모의고사용으로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정비 기반설은 우리가 주택법 공부하셨을 때 부대시설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그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이용설은 복리설의 성격을 가집니다. 모의고사용으로 하나 이야기 드릴 게 공동수도, 공동화장실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또는 공동작업장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그것은 공동이용시설입니다. 그런데 공동을 시작하는 표현 중에 공동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구는 전기, 통신 등의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지하 기반설을 공동구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공동구는 정비 기반설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을 시작하는 한 4가지 깔아놓고 공동구도 함께 나왔을 때 다음 중 정비 기반설 찾으라고 하면 공동구를 찾아주시는 걸로 대신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이용시설은 생활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로 이해해 주시고 정비 기반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로 이해하십니다. 만약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바로 3번이 나옵니다. 우선 우리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에 주거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그게 전제되셔야 됩니다. 재건축 사업은 사익사업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실 게 양가 3번 토지 등의 소유자입니다. 주거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등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말한다. 지상권자 추천없습니다. 이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주거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이해관계인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로 하는데 이 형태는 4가지 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토지만 소유하고 있거나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거나
아파트처럼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재개발 사업 등은 많은 사람들이 그 공익을 함께 나눠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반면 재건축 사업은 어떤 사업이다? 사익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 항상 성공하고 이익만 발생한다?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3년 전에 사당동 쪽에 재건축 사업 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재건축 사업에 다 제공했는데 조합장이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장의 횡령에 대해서는 조합장 혼자의 책임이겠습니까? 조합의 부채이겠습니까? 조합의 부채입니다. 그 조합 부채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다 끝냈는데 그 아파트 가치가 한 8억, 9억 정도 하는데 불구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압류딱지가 걸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매 등을 통해 다 매각되었는데 조합원은 돈 한 푼 받질 못했습니다. 사실 그 재건축 사업에 자기 집, 사당동 쪽에 단독택이라고 하면 한 70평 정도만 되더라도 10억 넘거든요. 20억 넘는 것도 있는데 그거 다 빼앗기고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공익사업의 경우는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지만 사익사업인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실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패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좀 가진 게 많아야 되죠. 그래서 건축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만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될 수 있고 이들만이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갑자기 지상권자도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다. 이 말 나와 있으면 무조건 거버립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지상권자가 이해관계인으로 토지의 소유자 범위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면 그게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되면 그걸 내게 될 겁니다. 안 나오면 많은 거죠. 다만 최근 5년 사이에 계속 용어 정의와 관련된 사항들을 시험에 내고 있는 판국이기 때문에 얘를 잡아놓는 게 꼭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제2절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입니다. 그리고 1. 정비기본계획 잘 수 있고 옆에 페이지에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장이 아니라 꽤 많이 넘기시면 82페이지에는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고 1. 시행방법, 2. 시행자 등이 있고 몇 장 넘기시면 사업시행계획 인가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란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는 4번 관리처분계획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도정법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수업해보면 이 도정법을 10회독 정도 하시면 2문제 정도가 맞추십니다. 그리고 11회독부터 20회독까지는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25회독까지 해놓으시게 되면 그때 출제되는 6문제 중에 4문제 정도를 맞추시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 도정법은 총 6문제 출제됩니다. 내리 잘 찍으면 2문제 맞추실 수 있거든요. 우리 시험은 1번부터 5번까지 각각 8문제씩 안분되어 있는데 도정법을 뺀 나머지 문제를 열심히 풀고 번호가 좀 허전한 정답이 있을 겁니다. 만약 특정 번호의 정답이 12개, 15개 밀집되어 있다면 나는 지금 9개부터 12개라고 하면 최소한 3개, 15개가 특정 번호에 몰려있다고 하면 지금 나는 최소한 6문제에서 7문제는 잘못 찍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시험에는 정답 1개에 보통 8개 정답이 안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잘 찍으시면 2문제 맞출 수 있거든요. 공부 많이 해서 하는 것과 잘 찍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나가는 몇몇 중요한 부분들만 해나가시고 앞으로 제가 문제 만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를 만들게 될 겁니다. 우선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첫 번째, 이 정비사업은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비사업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장소를
정비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하는 장소를 뭐라 한다? 정비구역이고,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정비구역에는 15층짜리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반면 어디에는 35층짜리 아파트가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잠실 방문하게 되면 잠실 5단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재건축 결정 안 해준다고 해서 아파트 외벽 페인트질도 열심히 안 하고 있습니다. 진짜 멀리서 보면 유령 나올 것 같더라고요. 분명 작년까지는 삐까번쩍 다 탔는데, 예, 잠실 갈 일 없으시죠? 그 잠실 5단지는 50층짜리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정비구역이라 할지라도 아파트 개발되는 형태가 모두 다른 것은 각각의 정비구역마다 정비계획이 달리 정해졌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정비구역마다 그 정비구역의 개발계획에 해당되는 것을 뭐라 한다? 정비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정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받고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의 주된 목적은 바로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단계의 주된 목적은 사업시에 인가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시설사업은 실시계획 인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고, 개발법에도 실시계획 인가인데 도정법에서는 실시계획 인가라는 말 대신 사업시행계획 인가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내가 살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나는 뭘 받아야 된다? 건축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 건축 허가에 선택하시는 것이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되게 됩니다. 이걸 받아야만 정비사업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의 목적은 무엇이다? 사업시행 인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시행 인가 받게 되면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하고 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보통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하게 되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크기가 15평인데 정비사업 이후 25평이나 32평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을 본 적 있을 겁니다.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40평대와 50평대 아파트도 만들어놨는데 40평대 아파트는 최초 분양 이후 한 10년, 15년 뒤에 그 가격 상승폭을 보게 되면 한 1.2배 정도 가격이 오릅니다. 반면 3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분양 가격의 1.6배가 오르고 25평대라고 하면 2배 이상 가격 오릅니다.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40평 분양 받으시겠습니까? 25평 분양 받으시겠습니까? 25평 분양 받는 게 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집안 식구가 많다고 하면 그때는 40평대, 50평대 분양 받을 필요도 있을 겁니다. 대신 최근에 추세가 이러다 보니 각종 개발 사업하게 되면 두 가지 형태로만 공급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15평 아파트 소유자가 25평이나 30평을 받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사전 현금 보상이다, 사후 현물 보상이다. 사후 현물 보상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만들어졌을 때 몇 동에 몇 평짜리 아파트를 줄 것인지 계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뭐란다? 관리 처분 계획이라 하고, 이 관리 처분 계획은 사후 현물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다. 개발 계획이 못 되는데 우리가 도시개발법 공부하시면서 환지 계획 공부하셨죠? 그 환지 계획과 똑같은 등급을 가지는 것을 관리 처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리 처분 계획은 시행자가 소유자에게 정비 사업 끝나고 몇 평짜리 아파트 줄 것인지 약속한 것은 말하는데 이 약속은 지켜질 일 없습니다. 가끔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과 사인 사이 약속을 행정청이 나서 보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가까운 행정청은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래서 환지계획도 누구의 인가받아야 된다? 시군구청장. 관리처분계획도 누구의 인가받아야 된다? 시군구청장의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가를 받게 되면 사후 현물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의제하여 정비구역 안에 낡고 오랜 건물을 철거해야만 새 아파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그제서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고, 철거하고 새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공사 완료 시에 준공 인가에 관한 절차를 거치고
준공 인가에 합격하게 되면 공사 완료 고시한 이후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 소유권 이전 고시란 말은 종전 15평 아파트에서 분양받게 될 새 아파트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환시처분 공고란 말 기억나시죠? 환시처분 공고 한 날에는 권리 소멸하고 다음 날에는 권리 발생합니다. 그래서 환시처분 공고 다음 날에는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하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면 옛날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상실해야 된다. 상실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전 고시 당일에는 권리 소멸, 다음 날에는 권리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 잡아내시는 게 이쪽입니다. 다만 이 3단계 패턴은 환지 계획과 동일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게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반항하십니다. 다 하면 좋겠지만 다 하면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하고 지나갈 겁니다. 우선 72페이지에 정비기본계획 찾으셨죠?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계속 시험에 반복되고 있는 것이 정비기본계획입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에 72페이지입니다.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은 가로 해놓습니다.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10년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3번 타당성 검토란 말 찾으셨죠?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타당성 검토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무조건 봐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약속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제외한 기본계획은 계획기간이 항상 10년입니다. 그리고 10년짜리 중기 계획의 경우에는 항상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자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는 것 확인하시고 이제 양가로 2번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5번과 6번 각각 동그라미 놓습니다. 5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여기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된 목적은 정비 예정구역을 결정하기 위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72페이지 맨 마지막 줄입니다. 72페이지 맨 마지막 줄입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기본계획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은 무엇이다?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 방금 보셨던 정비 예정구역은 정비구역과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으로 결정한 것이고 정비 예정구역은 미래에 정비사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셨다면 바로 9번을 보십니다.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5, 6호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기억, 생활권 설정이라는 말 찾으셨죠? 그러면서 우리 남양주의 경우는 생활권을 3대 생활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북부 생활권과 남부 생활권과 동부 생활권으로 각각 나누고 있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평내우평이나 다산지구라고 하면 어디에? 남부. 별내는 북부. 마석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마 동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처럼 서울 같은 경우에도 생활권을 5대 생활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중부 생활권과 서북 생활권, 서남 생활권, 동북 생활권, 동남 생활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송파 일대는 바로 동남 생활권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 생활권을 설정하게 되면 정비 예정구역과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달인이고 전문가이면 나는 정비 예정구역일 때 투자해 놓는 것이 가장 저가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비 예정 구역일 때 투자하게 되면 한 몇 년 뒤에 아파트 만들어지겠습니까? 35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안 본 분도 계시겠지만 그 서울의 달의 주인공은 한석규도 나오고 최시라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옥수 12구역이 서울의 달의 배경이었습니다. 이 옥수 12구역이 2017년 12월 말에 정비 사업이 모두 완료되고 주민들이 입주했는데 이게 딱 36년 걸렸거든요. 최초 투자하셨던 분이 입주하셨겠습니까? 자제분이 입주하셨겠습니까? 자제분이 입주하시더라고요. 별 생각 없으시지만 그거 노리고 투자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정비 예정 구역에 투자하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세운 이 정비 기본 계획에 생활권을 설정하게 되면 우리 남양주도 북부 생활권, 남부 생활권, 동부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권 설정하게 되면 우리 남양주에 향후 5년, 10년 뒤에 어디를 정비 사업할 것이다. 정비 예정 구역을 따로 정할 필요 없고 그러면 투기가 발생할 염려 없겠죠. 그래서 만약 시험에 다음 중 정비 개본 계획에 생활권 설정하게 되면 다음 내용 중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찾으라고 하면 정비 예정 구역과 정비 예정 구역별 수립 시기만큼은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올해는 그거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타당성도 시험에 냈으면 올해는 낼 거는 내용 가지고 시험에 낼 겁니다. 그리고 2번 정비 계획 및 정비 구역을 함께 보십니다. 우선 기억에 주간 개선 사업 사셨죠? 주간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 계획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입안한다. 그리고 3번 보십니다. 철거민이 얼마? 50세대 이상. 그래서 철거민 5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아마 강제 철거 당하신 분들이 무허가 판잣집을 지어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곳에는 전기 수도 시설 만들어져 있다 없다. 무허가면 전기 수도 아예 없습니다. 그러한 곳이 주간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 구역으로 입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재개발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디귿 재건축 있습니다. 여기 재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옆에 페이지에 박스 속에 3, 4를 묶어놓습니다. 3, 4 묶어주셔야 됩니다. 우선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정비계획 입안할 수 있는 장소로서 3번 노후 불량 건축물이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의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리고 4번입니다. 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몇 개 이상? 3개 이상의 주택단지,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 결과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 필요하다 판정받은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우리가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안목을 키워나가실 필요가 있는데 그 안목의 근거가 바로 얘입니다. 주간개선 사업과 관련되어 1번부터 10번까지 그리고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1번부터 6번까지 재건축과 관련되어 4가지 이러한 것들을 각각 숙지한 상태에서 남양주를 돌아다니거나 또는 구리시를 돌아다니거나 우리 남양주에 붙어있는 노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그런 곳이라고 하면 아주 오래된 시가지이기 때문에 어디가 재개발할 것인지 어디가 재건축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이 기준에 따르도록 돼 있는 겁니다. 다만 시험용은 딱 2가지입니다. 철거 세대가 50세 이상일 때는 어떤 정비계획 입안한다? 주간개선 사업에 정비계획 입안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재건축 사업에 정비계획 입안하기 위해서는 대지의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노후 불량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인 곳. 만약 대지 면적은 8,000제곱미터밖에 안 되고 그리고 세대수가 190세대인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하면 그 단지만 가지고는 재건축 사업 한다 안 한다.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한 개 요건을 갖췄을 때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는 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얘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정비계획 입안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한 개 보십니다. 갑은 찾았습니다.
특시특도시 군구청장, 시장부터 구청장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 불량 건설이 밀집한 구역에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한 자는 원칙적으로 시군 구청장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버립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예외적으로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버립니다.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 위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한 장 넘기십니다. 76페이지 보시게 되면 정비계획의 결정, 정비구역 지정 사실이었죠. 동물의 가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특도,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 노후 불량 건설이 밀집한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 결정하여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답은 그냥 보십니다. 천재지변 등에 긴급하게 정비사업 시행하는 경우 기본계획 설립 변경하지 않고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거기까지 잠깐 확인하십니다. 현재 정비사업은 1단계는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이 1단계 목적입니다. 저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는 자는 특광시군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데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지사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였는데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서 시장 군수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법과 또는 국토계획법과 비교하게 되면 좀 심한 법률 파괴 현상을 보입니다. 사실 국토계획법이 개정되게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 바뀝니다. 그리고 개발법이 바뀌게 되면 한 5년에 한 번 바뀝니다. 도정법은 1년에 자주 바뀝니다. 이 정비사업은 워낙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법률 개정이 워낙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비구역 지정만큼은 누가 한다? 특광시군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정비구역 지정함에 있어서 예외적 지정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국토가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그런데 우리 함께 공부한 게 있습니다. 천국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천국의 천은 개발법에서만 유일하고 다른 법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만약 시험에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정비사업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 말 있다 없다? 방금 보셨는데 없습니다. 만약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정비사업 필요하다면 정비기본계획 수립 변경하지 않고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 말만 나와야 되지. 장관이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는 것은 드립니다. 도시개발법에서만 1002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다른 법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비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 정비계획을 미리 위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청장. 그래서 구리시장과 그리고 가평군수라고 하면 정비구역 직접 지정할 수 있고 정비계획도 직접 위반하는 겁니다. 반면 서울에 정비사업하고자 한다면 송파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한다? 서울시장이. 그래서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권자 2단이다. 아닙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한 자는 계급 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특광, 시, 군, 구청장.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오직 누구만? 특광시군만. 국토,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걸 먼저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비계획 위반할 대상과 정비구역 지정할 대상에 대해서는 이미 보셨습니다. 철거 세대수가 50세 이상이면 주거환경개선 사업. 부재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노후 불량 건설의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인 곳. 세계 아파트 연립주택 묶어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인 곳이라고 하면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고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 대상이라는 것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이게 되셔야 됩니다.
우선 관할 관청을 먼저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빨리 마음의 결정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저는 벌써 시간 다 돼가는데 한 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더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정법 제대로 하려고 하면 8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제가 한 3번 정도 반복해도 맞추시는 거 딱 2문제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잘 찍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한 8문제, 10문제 계속 반복하자. 그래서 오늘 나간 문제만 열심히 반복하십니다. 오늘 나간 문제 테마 외에는 저도 문제 절대 안 만들 겁니다. 더 만들어봤자 효과 없더라고요. 나올 것만 열심히 보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관할관청 누구인지를 봐주셔야 되고 이제 75페이지를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대상 보셨다고 하면 대상 다음에는 항상 뭐 봐야 되겠습니까? 절차. 그래서 75페이지의 밑에서 6번째 줄에 디귿 절차 찾으셨죠.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하려면 주민에게 서면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 드려야 하며 30일 이상 동굴해 놓습니다.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민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의견 드려야 한다. 한 장 넘기십니다. 갑자기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팍 들었는데 그래도 기왕 했던 거니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니은번입니다.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 가번 보시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 안 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심의 동그라미. 그러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계략적 절차를 함께 보시는데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정비계획 위반하는 자와 정비구역 결정하는 자는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광시군이고 정비계획 위반하는 자는 특광시군구청장.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비계획 위반 시에 기초조사를 안 합니다. 현재 정비사업은 주상공에 이루어집니다. 주상공에는 충분한 측량 자료가 넘치기 때문에 따로 조사 측량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 또는 공람 절차인데 공청회 제시하는 것은 딱 몇 번만? 3번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그 3번 뺀 주민 의견 청취는 항상 뭐다? 공람입니다. 공람. 그리고 이 공람과 관련되어서는 14일 이상 공람하는 것이 원칙인데 딱 3번만 30일 이상 공람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중에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행정계획은 3가지 있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과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 이 3가지의 경우는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행정계획이고 공청회 하는 것 3개, 공람기간이 30일 이상인 것 3개, 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공람 절차가 30일 이상인 것은 2군데 더 있는데 특별히 이 정비구역이 해제될 때 주민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되었을 때와 정비구역 해제되었을 때 부동산에 대한 재산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럴 때 공람 절차 거치는데 그때도 며칠? 30일.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공람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3개의 도정법의 행정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뺀 나머지는 항상 공람 기간은 며칠이다? 14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민 의견 청취 이후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 정비계획을 위반하면 저 위반한 정비계획을 결정해달라 신청하게 됩니다. 저 결정 신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안 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산을 밀어버리고 도로 만드는 것, 농경지를 없애버리고 학교 만드는 것. 그럴 때 농지에 대한 또는 산지에 대한 보전이 학교 만들거나 도로 만드는 것보다 공익 차원에서 무엇이 우선되는지 확인코자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게 되는데, 이번에 정비 사업하는 대상은 어디다? 주상공. 이미 건물 다 만들어진 상태이죠. 그런 곳에는 농경지나 또는 산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행정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기초조사, 주민의견정치, 지방의회 의견정치 하고 돌입하면 협의 심의 거쳐 승인, 결정했는데, 이 도정법에 정비계획 위반, 정비구역 지정 절차의 시에는 몇몇 절차가 빠지는 게 있습니다. 기초조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협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만약 특광시군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비구역 지정 시에는 협의에 관한 절차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얘입니다. 공란기간은 보통 며칠이다? 14일. 딱 세 가지만 30일. 그 세 가지, 정비계획 위반 시에, 정비구역 해제 시에,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에 각각 30일 이상의 공람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그걸 계속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원래는 안 했는데 갑자기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거 하면 다 정신없어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77페이지 잠깐 봐주십니다. 77페이지 보십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공람기간 30일짜리가 딱 3번 나온다는 것, 그것 하나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공람기간 딱 30일짜리 3번 나온다. 그것만 지금 여기에서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77페이지입니다. 3분 안에 끝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정비계획 위반 제한에 대해서는 그냥 제끼십니다. 정비계획 위반 제한은 제끼십니다. 문제 만들게 되면 절차 가지고 시험에 낼 수밖에 없는데, 이것만 가지고 오지선다 문제 내는 건 좀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노력해봤는데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잔 찾으셨죠? 별표 3개 해놓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별표 3개 해놓습니다. 가번 찾았습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 추천놓습니다. 재건축 사업 동그라미 놓습니다. 정비계획 위반하기 위하여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 실시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파악하실 것이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안전진단은 재개발 사업에는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오직 재건축에만. 그러면 이 재건축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사익사업입니다. 그 사익사업의 규제 강화 차원에서 안전진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규제의 한 형태라는 것 이해하시고, 언제만? 사익사업인 재건축 사업에만 안전진단이 실시된다는 것을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나버립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데 안전진단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한 줄 밑에 비용 차셨죠. 동그라미 놓으시고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공법의 비용 부담은 딱 하나 빼고는 모두 임의 규정입니다. 딱 하나가 건축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안전영향평가. 그거 빼고는 항상 비용 부담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원래 안전단은 시, 군, 구청장 직접 실시해야 되는데 필요 없다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지역 주민이 답답해서라도 해달라 부탁할 수 있거든요. 혼자 요청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얼마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10분의 1 이상의 동의라는 말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지역 주민 얼마? 10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 주민이 요청하게 되면 안전진단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해야 한다. 다시 7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봐주십시오. 주민 요청 받게 되면 안전진단 실시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인데요.
비용 부담만 임의 기준입니다. 얘는 많이 보실 거죠. 올해 나올 겁니다. 올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안전단은 꼭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입니다. 안전진단 대상 함께 찾으셨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안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주택단지 내 건축물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의 건축물은 아파트만 존재합니까? 관리사무소, 단지 내 상가도 있습니까? 관리사무소나 단지 내 상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대상은 공동택에 대해서만 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전부가 안전진단 대상이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시험에 재건축 사업의 안전단은 공동택만 대상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주택단지 내 모든 건축물이 안전진단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대상이 이렇게 결정되는데 불구하고 5가지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정된 게 바로 5번입니다.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안전 등급이 D등급과 E등급이 나왔다면 얘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무조건 재건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전단 없이 재건축과 관련된 정비계획을 위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가장 튼튼한 아파트가 어디에 만들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세종시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종시에 10년 전 이야기니까 그냥 모아건설에서 1기 아파트 건설할 때 공사 자재비가 급등했는데 시공사가 공사 단가를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거절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사에서는 철근 집어넣지 않고 아파트를 만들어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부당 해고 당했는데 그 해고 당한 직원분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찾아가셨거든요. 철근 집어넣지 않고 아파트 만들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진짜 벽을 뚫어보니까 철근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 아파트를 모아건설에서는 싹 밀어버리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 공사 자재 빼돌렸겠습니까? 제대로 만들었겠습니까? 제대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 80년 정도는 국권이 사용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지진 발생학은 뭐가 발생한 관계없이 제일 튼튼한 아파트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아파트가 여의도 시범 아파트입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예전에 와우 아파트 붕괴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도 모르십니다? 그러면 조영남이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와우 아파트 붕괴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 가지셨는데 신고단 타령하시면서 와우 아파트 우르릉쾅쾅이라고 노래를 개사해서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걸 듣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노발대발해서 그분 잡아오라고 했는데 하루 전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까지 국내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겨우 귀국하셔가지고 화투 그림으로 좀 유명하시다가 그래도 구속은 안 당하시더라고요. 그분 좀 젊을 때는 의식 있는 분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와우 아파트가 붕괴될 때 그 당시에 여의도에 시범 아파트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현장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셨습니다. 옛날에는 공사 자재 빼돌리는 게 일이었는데 자재 빼돌렸겠습니까? 100% 사용했겠습니까? 100% 사용하다 보니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안전한 시장하면 B등급 아니면 A등급 나왔거든요. 지어진 지 70년이 만들어졌으면 40 넘었는데 불구하고 안전등급이 워낙 탁월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제가 알기에는 망치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력벽 쾅쾅 두들겨보고 벽 두들겨보면서 어떻게든 안전한 통과하려고 부진장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인지 작년에 D등급 나왔습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현재 재건축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A, B, C, D, E등급 중에 어떤 등급? D등급과 E등급. D등급과 E등급을 다른 법률에서 이미 확보했다고 하면 안전 진단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그냥 보십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천재지변으로 주택 붕괴되어 붕괴된 상태라고 하면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번입니다.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검증가 필요하다. 구조안전상 사용검증가 필요하다. 가로 해놓습니다. 구조상 큰
안전상의 문제 있다는 이야기죠. 철거하고 새 집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번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 수에 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한 아파트 단지에 노후 불량 건물의 비중이 3분의 2 이상이면 안전진단 통과한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 단지에 세대수가 300세대인데 200세대가 이미 D등급과 E등급이 나온 상태라면 남아있는 100세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할 필요 없다.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4번입니다. 입안권자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 진입도로 내기 위해서는 도로 예정지에 건물 세워져 있는 것은 무조건 철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안전진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가입니다.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입안권자 동그라미 놓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비계획 입안 여부 결정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셨던 안전진단은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실시하는 것입니까? 정비계획 입안권자 실시하는 것입니까?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그러면 이 정비계획 입안하기 전에 재건축 사업만큼은 안전진단을 미리 실시하고 저 안전진단을 통과한 때만 뭐한다? 정비계획 입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안전진단은 정비계획 사전 절차라는 것을 파악만 해놓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이 정비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안전진단과 관련되어서는 올해 무조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얘는 지문 다 보셔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하십니다.